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서수혁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너무 덥죠, 오늘? 네, 인천도 너무 더운데 부산도 역시 만만치 않게 습하고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이고 지금 본가도 부산에 있고, 그리고 저도 학교도 이제 여러분이 계시는 이 학교를 졸업을 해서 오랜만에 이제 학교로 돌아오니까 감회가 새롭고, 또 이렇게 직접 여기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본격적으로 강의를 해볼 건데,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강의 내용은 우리나라 해양생물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 해양생물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래서 저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께 우리나라 해양생물이라고 하면 여러분께 어떤 거를 설명을 해야지 너무 어렵지 않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집에 가정에서 또는 뭐 외식을 하러 갔을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산물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가볍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2020년 1인당 식품 소비량 비율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65%, 그리고 67%, 68% 이렇게 쭉쭉쭉 차이가 나는 이런 그래프가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가려놨어요. A, B, C 이렇게 가려놨어요. 이 중에서 가장 높은 68.4%를 차지하고 있는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6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혹시 무엇인지 생각을 할 수 있겠나요? 수산물. 그렇죠. 혹시 누가 대답해 주셨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참여를 잘 해주셔서 일단 정답을 잠깐 후에 확인해보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간식을 하나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하는 주제가 해양생물인 만큼 해양생물과 관계 있는 그런 간식을 준비하는데 조금 남았으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표를 가져온 이유가 있겠죠. 맞습니다. 수산물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1인당 식품 소비량 비율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68.4%로 수산물입니다. 아마 많이 이런 내용은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수산물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거든요. 네, 이런 우리가 수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에서 어떤 생물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나오고, 그런 생물들은 또 어떻게 속해 있는지 또는 분류를 하는지 제가 좀 더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저는 강의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생물의 종류와 분포 어떻게 나뉘게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나눈 부유생물, 저서생물, 유형동물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아마 보면 많이 봤는데 들어본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제 뭐 처음 보는 단어도 나오겠죠. 네, 한번 제가 성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제가 우리나라의 해양생물이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수산생물과 해양생물이 조금은 다른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물에 사는 물고기가 해양생물, 수산생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로 봤을 때 우리는 수계, 물에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생물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수산생물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좀 더 사는 서식지, 서식하는 지역을 또 나누어 봤을 때 해양, 바다, 그리고 기수가 뭘까요? 들어본 적 있나요? 기수는 우리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그 중간 지역을 우리는 기수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부산에 있죠. 바로 낙동강 하구가 대표적인 이제 기수역에 해당하게 되죠. 그런 기수 지역에 사는 기수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수생물, 우리 하천에 사는 계곡 가면 여러분 조그맣게 보이는 그런 물고기, 송사리들 이런 거 본 적 있죠. 다 담수생물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수산생물 안에서 자세하게 해양생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해양생물은 또다시 서식하는 지역에 따라서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조간대, 두 번째 연안, 세 번째 외양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뒤에 가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이 단어들을 설명해 줄게요.
자, 해양생물을 제가 아까는 방금은 사는 곳, 서식하는 지역에 따라서 제가 나눠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저는 오늘 부유생물, 저서생물, 유형동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바로 우리 생태적 특성에 따라서 제가 나누어 보았어요. 사는 곳뿐만 아니라 이 생물들의 생태적 특성,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뭐 어떤 식으로 뭐 서식을 하고 먹이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생태적 특성에 나눠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 줄게요. 자, 부유생물입니다. 먼저 부유생물. 부유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부유. 그렇죠. 둥둥 떠다니는 것. 맞습니다. 부유. 우리 부유물 이렇게 하면 바다 위에 떠다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부유물이라고 하죠. 물에 뜬 채로 흘러다니는 생물이다. 물에 뜬 채로 흘러다니는 생물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부유생물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유생물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스스로 헤엄칠 수 없거나 아주 미약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우리는 부유생물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해양생물의 아주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에요. 에너지 공급원. 우리 사람들도 육지에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많이 먹죠. 그 중에서 수산물을 많이 먹고 에너지를 우리가 받듯이 이러한 수산물들, 해양생물들도 자라려면 에너지 공급원들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서로 물고기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들도 많지, 그 어류들도 있겠지만 아주 자그마한 어류들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바로 이러한 부유생물들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부유생물에는 이렇게 식물 부유생물과 그다음에 동물 부유생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사진을 보면 딱 봐도 보이죠? 플랑크톤. 네, 맞습니다. 그런 플랑크톤들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식물 부유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물 부유생물은 말 그대로 식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초록색으로 우리가 광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했던 해양생물의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조그마한 물고기들도 이러한 식물 부유생물들을 먹고 플랑크톤을 섭취하고 이렇게 해서 또 자라서 또 물고기가 물고기한테 먹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동물 부유생물이에요. 동물 부유생물은 제가 첫 번째 특징에서 말을 해줬듯이 스스로 헤엄칠 수 없거나 또는 아주 미약한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동물 부유생물 자세히 보시면 약간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쵸? 새우를 누가 새우 처음 대답했죠? 두 친구인가요? 알겠어요, 선생님. 두 개 다 줄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하나씩 먹어요, 나중에. 그래요. 좋습니다. 맞아요. 새우를 닮았어요. 아마 저도 선생님이 이런 새우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 학명을 모르겠지만 아마 새우의 유생일 거예요. 그렇죠? 새우의 어린 시절이겠죠. 이런 새우의 어린 시절, 그 다음에 다른 조그마한 갑각류들의 아주 조그마한 어린 유생 시절들을 우리는 또한 동물 부유생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헤엄치는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물에 떠다녀요. 네, 물에 떠다니면서 또 다른 물고기한테 잡아먹히고 안 먹히면 살아남아서 커서 새우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물 부유생물과 동물 부유생물로 나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부유생물을 봤다면 두 번째 저서생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딱 단어를 들어보면 뭔가 바닥일 것 같죠? 그쵸? 낮다. 해양 밑바닥에 살고 있는 생물을 우리는 저서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서생물도 선생님이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 저서식물. 식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해조류. 미역, 알죠? 미역, 다시마 같은 그런 해조류를 우리는 저서식물이라고 하고 이러한 저서식물들을 선생님이 뒷장에 가서 몸의 색깔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해볼 거예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저서식물이 있으면 동물도 있겠죠. 그렇죠? 저서동물. 이러한 저서동물은 조간대에 서식하는 동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조간대.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표로 설명을 해줬을 때 이렇게 짝대기 표로 설명해 줬을 때 조간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조간대가 뭘까요? 만조, 잔조가 이루어지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좋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조간대라고 하면 만조와 간조 이런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이렇게 드러났다가 다시 물이 차올랐다가 하는 쉽게 말하면 갯벌이죠.
네, 갯벌과 같은 그런 곳을 우리는 조간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조간대에 생활하는 동물들이 우리는 저서 동물들이 있다고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저서 식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서 식물 제가 색깔에 따라서 구분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첫 번째 녹조류, 녹, 초록색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갈조류입니다. 갈조류는 그야말로 갈색을 띠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홍조류, 붉은색을 띠는 이제 해조류를 홍조류라고 저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녹조류부터 한번 종류를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종류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냥 뭐 외국에서 나고 이런 것들 그냥 아무거나 다 가져오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식탁에서 많이 봐왔던 그런 것들로 선생님 오늘 다 준비를 해왔으니까 참고를 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녹조류 첫 번째 청각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청각을 거기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김치 먹으면 가끔 이렇게 지렁이처럼 막 이상하게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선생님 저도 어릴 때 청각을 있는데 이게 진짜 김치가 상한 건 줄 알고 왜냐면 김치는 발효식품이잖아요. 오랫동안 보관하면 할수록 또 맛있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거 보고 뭐야 이거 좀 징그러운데 이거 벌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기 그거는 청각이라는 해조류다. 김치의 군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넣는 그런 청각이라는 해조류가 우리 녹조류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파래무침 많이 먹죠 여러분. 네, 파래무침은 아마 익숙할 거예요. 그리고 감태 요즘 스낵으로 많이 만들죠. 감태는 뭐 전병이라든지 과자에 이렇게 둘러싸서 과자로 많이 만드는 또 감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갈조류 볼게요. 갈조류가 아마 여러분이 제일 많이 익숙하게 보셨을 거예요. 네, 모자반, 그 다음에 미역 다시마. 미역 다시마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미역이 있는데 너무 익숙하죠 미역과 다시마는. 모자반은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죠? 반찬. 네, 맞습니다. 반찬에서도 볼 수 있지만 혹시 제주도 가서 여러분 몸국 드셔보셨나요? 몸국이라는 음식, 제주의 토속 음식이죠. 네, 돼지고기 사골 베이스로 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해조류, 거뭇거뭇한 해조류가 모자반입니다. 거기서 저는 쉽게 많이 볼 수 있어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홍조류, 붉은색을 띠는 홍조류인데 김, 여러분이 집에서 김 반찬 먹을 때 그냥 검은색이죠. 근데 검은색인데 김은 홍조류에 해당합니다. 붉은빛을 띠는 홍조류에 해당하고요. 김과 움가사리라고 하면은 조금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생소할 수 있지만 이제 조금 드셔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알죠. 콩국에 딱 띄워서 먹는 그 우리 움가사리, 이 움가사리를 가공을 하면 한찬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네, 저서 식물들을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식물을 봤으면 이제 동물을 봐야겠죠. 네, 동물을 한번 볼게요. 저서 동물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해면 동물, 따개비, 그 다음에 고등 및 조개류로 제가 분류를 해봤어요. 네, 해면 동물이라고 하면은 이런 갯벌이나 바위, 조간대의 바위 표면에서 서식하는 거를 우리가 해면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면 동물은 사실 우리가 먹이로 이용하지도 않아요. 먹이로 이용하진 않고 스펀지라고 제가 가로를 해놨는데 실제로 옛날에는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사용하는 그 스펀지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재질을 가진 동물이 우리 해면 동물인데 제가 여기서 해면 동물을 가져온 사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해면 동물 아니에요. 해면 동물 아니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가져와 봤고요. 실제로 나중에 갯벌이나 어디 바위 근처로 가시면 지나가다 보면 이상하게 조금 막 물컹하게 생기고 뭐 스펀지 비슷하게 생긴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해면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식용으로 막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두 번째, 따개비류입니다. 따개비류, 이제 딱딱한 석회질의 껍질을 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이걸 많이 봤죠, 여러분. 네, 이거는 뭐 당장 어느 바닷가나 아니면 뭐 항구 부둣가에 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배 밑바닥에도 엄청 붙어 있고요. 이게 또 뭐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 이런 따개비들이 고래라든지 그런 대형 해양생물에 붙어서 동물들 아프게 한다라고 한 것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 따개비류가 맞습니다. 이것도 딱 달라붙어서 생활하는 저서동물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우리가 많이 먹는 고등과 조개류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리비, 그다음에 전복,
굴 이런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조개류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조개류들도 다 저서동물이다. 네,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유형동물입니다. 유형동물은 종류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여러분 지루하니까 자, 조금씩 빨리 갈게요. 유형동물은 그야말로 스스로 헤엄칠 수 있는, 헤엄쳐서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을 우리가 유형동물이라고 해요. 유형동물을 제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물고기, 어류는 유형동물에 해당을 합니다. 두 번째, 두종류도 아마 여러분이 뭐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 이제는 뭐 워낙 매체가 많이 발달해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종류, 척추가 없는 연체동물에 해당하면서 다리가 머리에 달려있는 생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두종류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쵸, 맞습니다. 오징어, 문어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두종류에 해당해요. 문어 보면 머리에 다리 그대로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두종류예요. 네. 그 다음 포유류, 우리 인간도 포유류죠. 그러면 해양에도 우리 해양 포유류가 존재합니다. 약 5천만 년 전에 육지에서 처음 생활하는 포유류가 이제 바다로 들어가서 발달을 하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고래, 그쵸? 고래가 우리 해양 포유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갑각류입니다.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죠. 갑각류는 꽃게, 여러분 좋아하는 꽃게, 새우 이런 것들이 다 갑각류에 해당을 하고요. 탄산칼슘에 의해서 단단한 외고경을 가지고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개체수가 많다고 해요. 개체수 하나 개체수가 많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새우 양식으로 엄청 많이 먹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새우 젓갈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새우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갑각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를, 양식 이런 거를 포함을 해서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한번 알아두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사진을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어류입니다. 어류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연골 어류, 뼈가 있지만 물렁물렁한 뼈로 연골로 되어 있어요. 물렁물렁한 연골로 되어 있고, 대부분 이런 연골 어류들은 불에야 비늘이 대부분 없어요. 익숙하죠? 뭘까요 이게? 홍어? 맞아요. 그 종류입니다. 바로 가오리죠. 가오리가 대표적인 우리 연골 어류에 해당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죠. 가오리 찜으로도 먹고 뭐 냉채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 다음 제가 두 번째로 요거는 상어를 제가 가져온 건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백상아리 이런 거랑 조금 다르게 생겼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백상아리 이런 거보다 이렇게 생긴 상어를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당장 여기 우리 앞에 있는 광안리만 가도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면 잡힙니다. 네, 맞아요. 우리 공식 이름은 두툽상어라고 하는 상어인데, 뭐 일명 우리가 개상어 이렇게 부르죠. 시장 가도 이렇게 상어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낚시를 해서 잡아서 낚시꾼들이 많이 잡아요. 상어지만 크기가 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회로도 많이 먹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뼈가 물렁한 어류가 있었다면 딱딱한 경골 어류도 있겠죠. 뼈가 딱딱한 뼈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불에와 비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우르르 다 가져왔어요, 선생님. 제가. 네, 갈치, 참돔, 고등어, 도다리, 참조기 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사랑받고 많이 먹고 또 많이 나고 많이 잡히고 하는 물고기들이죠. 공통점은 다 뼈가 딱딱하다. 네, 아주 딱딱한 뼈로 있어서 여러분 갈치 먹으면 갈치 이쁘게 잘 발라서 먹죠, 그죠? 숟가락으로 이렇게 바르거나 젓가락에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발라 먹죠. 왜냐하면 뼈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는 경골 어류라고 한다.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몸속의 뼈가 거의 태아하고 없고 이라 몸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물을 이용하여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오징어가 우리가 앞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합니까? 오징어가 앞으로 이동할 때 물을 뿜어서 이동을 해요. 네, 물을 슉 뿜어서 여기서 물을 슉 뿜으면 앞으로 슉 나가겠죠. 네, 아마 뭐 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어딘가에서. 네, 그런 식으로 문어는 막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하지만 오징어가 막 바닷속에서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를
본 기억은 없을 거예요. 보통 물을 이렇게 축축 뿜어서 슉슉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몸의 구조를 물을 활용을 해서 변화시키는 생물 중에 대표적인 이제 두 종류고요. 이렇게 오징어, 그다음에 문어, 그다음에 이 친구는 뭘까요? 문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낙지인데 다리가 좀 짧죠? 쭈꾸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해양생물 중 하나죠. 쭈꾸미 집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쭈꾸미를 열성적으로 먹는 데가 없을 거예요. 뭐 마요네즈랑도 먹고 쌈도 싸 먹고 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맞죠? 그래서 쭈꾸미 회로도 먹고 그죠? 네. 그래서 쭈꾸미 사진 제가 또 한번 가져와 왔습니다. 자, 그다음 포유류입니다. 해양 포유류라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육지에서 생활하던 이런 포유류들이 이제 진화를 거쳐서 물속으로 이동을 해서 물속으로 생활하는 그런 포유류들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제주도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돌고래입니다. 돌고래도 해양 포유류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사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생물 사진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동상입니다. 네. 이 동상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독도에.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뭐라고요? 독도에 있는 강치. 와, 맞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맞습니다. 제가 정확히 하려던 말을 다 해줬네요, 우리 친구가. 독도에 있는 강치라는 해양 포유류 중에 하나예요. 해양 포유류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는 지금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이 되었죠. 제일 마지막에 확인이 된 거는 1970년대쯤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 멸종된 원인은 이제 그 전에 일제강점기 때 이러한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이제 학살을 해서 이렇게 멸종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볼 수 없는 우리나라 독도의 강치 동상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갑각류입니다. 갑각류는 단단한 외골격을 가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약 32,000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개체수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양식까지 다 포함을 하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수산 자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꽃게, 그 다음에 대게, 그 다음에 여기 새우 또는 대하, 새우 종류에 따라서 또 대하라고 부르죠. 여러분 새우 좋아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수산자원으로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종류와 개체수도 가장 많은 것은 갑각류다.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용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재밌게 들었는지 제가 한번 조금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수산물, 어떤 수산물을 제일 좋아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대답했던 수산물은 어떤 게 1위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틀렸습니다. 김? 그래요? 김도 맞아요. 비슷했는데 아쉽게도 김은 순위권에 있지만 1등은 아니에요. 1등. 네, 있지. 손 들어준 친구. 미역. 미역 좋아해요, 친구? 네. 미역도 아쉽지만 1등은 아닙니다. 멸치도 1등은 아니에요. 1등이 뭘까요? 1등. 사랑받는 내가 좋아하는 생물. 많이 먹는 거 말고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네, 맞습니다. 오징어입니다. 제가 네, 순위가 이렇게 돼요. 네, 여기 이거 혹시 전달 좀 해주시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선호도를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2022년 기준으로 조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오징어를 제일 좋아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고등어, 김도 당연히 순위권에 있고요. 그럼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좋아하는 거 말고 가장 많이 먹는 수산물, 혹시 저기 아까 그 남자 어린이 새우요? 맞습니다. 네, 이거 전달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2019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섭취하는 생물은 새우라고 해요. 우리 집 새우 잘 안 구워 먹는데? 우리 새우 가끔 가다 먹는데 새우 비싸잖아요. 무슨 새우가 1등이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김치 얼마나 먹습니까, 집에서? 김치 매일 먹죠. 김치에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젓갈들이 엄청나게 사용되죠. 또 여러분 국밥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국밥 간을 뭘로 하나요? 새우젓으로 하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고 이용되는 수산물이 새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먹는 수산물은 뭘까요? 하면 새우 이렇게 정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준비한 강의는 여기가 끝이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나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뭘 먹고 살아야 돼서 해삼이요. 해삼은 둥둥 떠다니는 유형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닥에서 생활하는, 붙어서 생활하는 저서 동물에 해당을 하는데 그런 해삼들은 바닥에 붙어서 뭐 해조류를 갉아 먹거나 아니면 그런 바닥에 붙어 있는 이끼, 그런 플랑크톤, 그것도 식물, 부유생물 그런 것들에 해당하겠죠. 네. 네네네. 미역하고 다시마가 네네. 살조류로 가는데 우리가 보통 접하는 미역과 다시마 녹색이잖아요. 네네네. 그 살색인데 녹색으로 변한 겁니까? 그게 이제 색깔을 우리가 구분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바다에서 보는 거는 이 색깔은 빛과 관계가 있어요. 빛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녹조류, 그다음에 갈조류, 홍조류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도 딱 느끼실 수 있어요. 녹조류는 지금 물 속에 있는 게 아니죠. 물 밖에 있죠. 그리고 우리 갈조류는 이렇게 뿌리가 있고 중간 지점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조류는 바닥 쪽에 생활을 해요. 물론 다 이제 바닥에 붙어 있고 이렇게 생활하는 건 똑같지만 물 깊숙한 곳에서 생활을 하냐, 물 밖에서 또 생활을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중간쯤에서 생활을 하냐, 이 빛이 들어오는 그 세기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실제로 생활하는 그 서식하는 수심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식물이기 때문에 색깔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 네, 오늘은 자, 여기까지만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 네, 더운데 이렇게 오셔서 네, 제 강의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고 너무 참여해 주셔서 어린이 여러분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수혁이었습니다.